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혁명 다섯 번째, 역사상 최대의 사기입니다. 인간이 250만 년간 먹고 살기 위해 사냥했던 동물과 채집했던 식물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들이었다. 거기에 인간의 개입은 없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르카스터, 네안데르탈인은 야생 무화과를 따고 야생양을 사냥했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양떼가 어느 목적지에서 풀을 뜯어야 할지, 어느 순염소가 어느 암염소를 임신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인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호모사피엔스는 동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마지막으로 호주와 미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야생 식물을 채취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서 사는 방식은 유지했다. 현재의 방식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사회 구조, 종교적 믿음, 정치적 역학의 세계를 잘 지탱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을 시도하겠는가? 이 모든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달라졌다.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 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인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갔다. 이런 작업을 하면 더 많은 과일과 곡물과 고기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었다.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년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였다. 시작은 느렸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밀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화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었다. 완두콩과 렌지콩은 기원전 8000년경, 올리브나무는 기원전 5000년, 포도는 기원전 3500년, 재배가 시작되었고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낙타와 캐슈넛 같은 일부 동식물은 더 나중에 가축과 재배 작물이 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3500년이 되자 가축화와 재배 작물화의 주된 파도는 지나갔다. 온갖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여 살리는 칼로리의 90% 이상이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작물화했던 한 줌의 식물들에서 온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작물화하거나 동물을 가축화한 사례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수렵 채집인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한때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 중미 사람들은 중동에서 밀과 원두콩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옥수수와 콩을 작물화했다. 남미 사람들은 멕시코나 지중해 지방에서 어떤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감자를 재배하고 라마를 키우는 법을 익혔다. 중국의 초기 혁명가들은 쌀과 수수를 작물화하고 대지를 가축화했다. 북미의 첫 정원사는 먹을 수 있는 호리병박을 찾아 땅속을 샅샅이 뒤지는데 진력이 나서 호박을 재배하기로 결심하였다. 느기니 사람들은 사탕수수나 바나나를 길렀고 그동안 서부 아프리카 최초의 농부들은 아프리카 수수, 아프리카 쌀, 수수와 밀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도록 작물화했다. 이들 지역에서 농업은 널리 퍼져나갔다. 기원 후 1세기쯤이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중동, 중미, 중국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이 호주,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종은 작물화나 가축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피엔스는 맛 좋은 송로버섯을 캐거나 털이 부승부승한 매머들을 사냥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재배하거나 가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버섯의 곰팡이는 형체가 너무 불분명했고 야수는 너무 사나웠다. 우리 조상들이 찾거나 채취했던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 중에 농업과 목축업에 맞는 후보는 몇 되지 않았다. 이들 종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로 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냥하는 동물과 채집하는 식물을 잘 알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 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잠시 농업혁명을 미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으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을 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이는 브리튼 섬,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포함의 10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사피엔스를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발을 고르나 등골이 휘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밀은 병이 들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해충과 마른 병을 조심해야 했다. 밀은 자신을 즐겨 먹는 토끼와 메뚜기 떼에 대한 방어책이 없었기 때문에 농부들은 이를 막아야 했다. 밀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인간들은 생과 개울에서 물을 끌어다 댔다. 밀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밀이 자라는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의 변을 모아야 했다.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런 과업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사거나 무에 기어오르고 가재를 띄어서 뒤쫓는 데 적용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 발바닥의 오목한 부분이 대가를 치렀다. 고대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으로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반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길들이다, 가축화하다라는 뜻의 도메스티케이트는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 도무스가 어원이다. 집에서 사는 존재가 누구인가? 밀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다. 밀은 어떻게 호모 사피엔스로 하여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삶을 더 비참한 생활과 교환하도록 설득했을까? 무엇을 보상으로 제시했을까? 더 나은 식사를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명심하자. 인류는 아주 다양한 음식을 먹고 사는 잡식성 유인원이다. 농업혁명 이전 식사의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었다. 곡류를 중심으로 하는 식단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고 소화시키기 어려우며 치주 조직에 해롭다. 밀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농부의 삶은 수렵채집인의 삶보다 불안정했다. 수렵채집인은 수십 종의 먹을거리에 의존해 생존했기 때문에 설령 저장해둔 식량이 없더라도 어려운 시절 몇 해라도 견뎌나갈 수 있었다. 특정한 종을 손에 넣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종들을 사냥하고 채집할 수 있었으니까. 농경사회는 극히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칼로리를 극소수의 작물을 통해 섭취했다. 오랜 세월 이들 사회에는 밀이나 감자, 쌀 등 단 한 가지 주식에 의존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곰팡이가 주식인 작물을 감염시키면 농부들은 수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다. 밀은 인간 사이의 폭력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초기 농부들은 수렵채집인 조상보다 더하진 않았을지언정 그 못지않게 폭력적이었다. 농부들은 재산이 더 많았으며 경작할 토지를 필요로 했다. 이웃의 습격으로 목초지를 잃은 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에 타협의 여지가 매우 적었다. 수렵채집인 무리는 강력한 라이벌들에게 몰리면 보통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었다. 힘들고 위험하지만 실행할 수는 있었다. 농촌 마을이 강력한 적의 위협을 당할 경우 후퇴는 곧 목초지와 지 곡물 창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많은 경우 이런 피난민들은 굶어 죽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최후까지 싸우는 경향이 있었다. 많은 인류학적, 고고학적 연구는 불학이나 종족을 넘어서는 정치적 틀이 없는 단순 농경사회에서 사망의 15%가 인간의 폭력 탓임을 시사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폭력적 사망이 25%에 이른다. 오늘날 루기니를 보면은 농경 부족 사회인 다니족에서 남성 사망의 30%가 폭력 때문이고 엥가 족에서는 35%가 폭력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경우 와오란족 성인의 약 50%가 다른 인간의 폭력으로 죽는다. 시간이 흐르고 도시, 왕국, 국가 등 보다 큰 사회적 틀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폭력은 통제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효율적인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수천 년이 걸렸다. 최초의 농부들은 마을에 사는 생활 양식 덕분에 야생 동물이나 비,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등 어느 정도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평범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컸을 것이다. 오늘날 번영 사회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다. 요즘 우리는 풍요와 안전을
누리고 있고 그 풍요와 안전은 농업혁명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업혁명이 놀라운 개선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를 오늘날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보다 훨씬 더 대표성이 있는 관점은 1세기 무렵 중국에서 아버지가 농사에 실패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3살짜리 딸의 관점이다. 아이는 과연 나는 영양실조로 죽어가지만은 앞으로 2000년 내에 사람들은 먹을 거리가 풍부한 세상에서 에어컨이 딸린 큰 집에서 살게 될 테니 나의 고통은 가치 있는 희생이다라고 말할까? 그렇다면 밀은 영양실조에 걸린 중국 소녀를 비롯한 농업 종사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사람들 개개인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은 호모 사피엔스 종에게는 무언가를 주었다. 밀 경작은 단지 토지당 식량 생산을 크게 늘렸고 그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기원전 1300년경 사람들이 야생 식물을 채취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서 먹고 살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여리고 오아시스 주변 지역이 지탱할 수 있는 인구는 기껏해야 100명 정도의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비교적 좋은 방랑자들이었을 것이다. 기원전 8500년 야생 식물이 밀에서 자리를 내어준 뒤 이 오아시스에서는 1000명이 사는 마을이 생겼다. 마을은 크지만 집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과거보다 많은 사람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허덕였다. 어느 종이 성공적으로 진화했느냐의 여부는 굶주림이나 고통의 정도가 아니다. DNA 이중 나선 복사본의 개수로 결정된다. 한 회사의 경제적 성공은 직원들의 행복이 아니다. 오직 은행 잔고의 액수로만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한 종의 진화적 성공은 그 DNA의 복사본 개수로 측정된다. 만일 더 이상의 DNA 복사본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 종은 멸종한 것이다. 돈이 없는 회사가 파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한 종이 많은 DNA 복사본을 뽐낸다면 그것은 성공이며 그 종은 변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2000벌의 복사본은 언제나 100벌의 벌보다 좋다. 농업혁명의 핵심이 이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 하지만 이런 진화적 계산법에 왜 개인이 신경을 써야 하는가? 제 정신인 사람이라면 호모 사피엔스 DNA 복사본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삶의 질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사람에 동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농업혁명은 덫이었다. 사치라는 덫. 농업은 수천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했다. 보석과 견과류를 채취하고 사슴과 토끼를 사냥하던 호모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 영구히 정착해서 밭을 갈고 밀씨를 뿌리고 강가에 물을 끌어오게 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단계별로 일어났고 각 단계는 일상생활의 조그만 변화를 포함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7만 년 전 중동에 도착했다. 그 후 5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농업 없이 번성했다. 그 지역의 자연 자원은 인구를 지탱하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풍요로운 시절에는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았고 궁핍한 시절에는 약간 덜 낳았다. 인간은 다른 많은 포유 동물과 마찬가지로 번식을 조정하는 호르몬과 유전자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 풍족한 시절에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일찍 오고 임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어려운 시절에는 사춘기가 늦게 오고 번식력이 떨어진다. 이런 자연적 인구 조절의 문화적 메커니즘이 추가된다. 아기와 어린아이는 동작이 금뜨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에게는 부담이었다. 사람들은 3, 4년 터울로 애를 가지고 노력했다. 여성들은 24시간 내내 늦은 나이까지 아이들에게 젖을 먹임으로써 터울을 두었다. 24시간 수유는 임신 가능성을 크게 낮춘다.
다른 방법으로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금욕, 아마도 문화적 토부의 뒷받침을 받는 낙태, 때로는 유아 살해 등이 있었다. 이렇게 이어진 수천,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가끔 미라를 먹었지만 이것이 식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약 18,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물러가고 온화한 시기가 도래했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비가 많이 내렸다. 새로운 기후는 중동의 밀을 비롯한 곡물에 이상적이었고 이들은 증식하고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밀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무심코 밀이 퍼지는 데 기여했다. 야생 곡식은 키질을 하고 껍질을 까고 익혀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곡류를 임시 야영지로 가져와서 처리해야 했다. 밀 나랄은 작고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야영지로 오는 동안 일부는 떨어뜨리고 잊어버리게 마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오솔길과 야영장 주변에 점점 더 많은 밀이 자라게 되었다. 사람들이 숯과 덤프를 불태우는 것은 밀에게 도움이 되었다. 불은 크고 작은 나무들을 제거해서 밀과 여타 풀들이 햇빛과 물, 영양소를 독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사람들은 차츰 방랑하는 생활 방식을 포기하고 정착했다. 밀이 특히 풍부하고 사냥꾼과 여타 식량 자원이 풍부한 곳에 계절별로 혹은 아예 영구히 캠프를 차린 것이다. 처음에는 수학기에만 4주간 캠프를 차렸을지 모른다. 한 세대가 지나자 밀이 번식하고 퍼져나감에 따라 수학 캠프는 5주로 다시 6주로 늘다가 마지막에는 정착 마을이 되었다. 그런 정착촌의 증거는 중동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레반트 지역이 대표적인데 기원전 12,500년에서 9,500년에 이곳에서 나투프 문화가 번성했다. 나투프인들은 수렵 채집원으로서 수십 종의 야생 동식물을 먹이로 삼았지만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야생 곡물을 집약적으로 채취하고 가공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돌집과 곡물 저장고를 짓고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 곡물을 저장했다. 또한 야생밀을 수확하기 위해 돌납, 밀을 빻는 돌막자와 돌막자 사발 등의 새로운 도구를 발명했다. 기원전 9,500년 이후 나투프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곡물을 채취하고 가공하는 한편 이것들을 좀 더 정성 들여 재배하기 시작했다. 야생 곡물을 채취해서 일부를 따로 보관했다가 다음 계절에 씨를 뿌렸다. 씨를 되는 대로 표면에 뿌리는 것보다 땅속 깊이 심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갱이질과 쟁기질도 하기 시작했다. 밭에서 잡초를 뽑고 기생충을 막아주고 물을 대고 비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곡물 경작에 더 많은 노력이 집중되면서 야생 동식물을 사냥하고 채집할 시간은 줄어들었다. 수렵 채집비는 농부가 되었다. 야생밀을 채집하던 여자가 단번에 재배용 밀을 경작하는 여자로 변신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업으로 결정적 이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정확히 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원전 8,500년이 되자 중동에는 여리고 같은 영구 정착촌이 여러 나타났다. 이곳의 거주민은 재배용 작물을 경작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영구 정착촌에 살면서 식량 공급이 증가하자 인구가 늘기 시작했다. 방랑하는 삶을 포기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아기는 젖을 일찍 뗐다. 죽 같은 이유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밭에는 추가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러나 먹을 입이 늘면은 여분의 식량은 재빠르게 고갈되었고 따라서 경작지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었다. 질병이 들끓는 정착지에 살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모유를 덜 먹고 곡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서 아이들이 죽을 더 먹으려 형제 자매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어린이 사망률은 급격히 치솟았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최소한
어린이 3명 중 1명이 2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다. 하지만 출생률 증가가 사망률 증가를 앞질렀다. 사람들은 계속 이전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 시간이 흐르자 밀거래의 부담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은 떼죽음을 당했고 어른들은 땀에 젖은 빵을 먹었다. 기원전 8500년 여리고의 평범한 사람은 기원전 9500년이나 기원전 13,000년의 사람에 비해 더욱 힘들게 살았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세대는 전 세대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살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여기저기 작은 개선이 일어났을 뿐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련의 개선이 합쳐져서 농부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으로 얹혔다. 각각의 개선은 삶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데 말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치명적인 계산 오류를 범했을까? 역사를 통틀어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에서였다. 사람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추가로 노동을 더 하려고 결정할 때 가령씨를 표면에 뿌리기보다 괭이로 땅을 파기로 결정할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러면 일을 더 해야 하는 건 사실이지만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거야. 풍년 걱정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거야. 아이들이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드는 일도 없을 거야. 그것은 이치에 닿았다.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삶이 더 나아지겠지. 계획은 그러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추가로 생산된 밀은 숫자가 늘어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했다. 초기 농부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또 있었다. 아이들에게 모유를 덜 먹이고 죽을 더 많이 먹이면 면역력이 약해져 영구 정착촌이 전염병의 온상이 되리란 사실이었다. 그들은 또한 당일 식량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가뭄에 더욱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내다보지 못했다. 또한 풍년에 넘쳐나는 창고는 도둑과 적을 유혹할 것이며 이를 방비하려면 성벽을 쌓고 보초를 서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계획이 빗나갔을 때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에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 때문에 돌아갈 다리가 불타버렸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쟁기지를 도입함으로써 마을의 인구가 100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굶어 죽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열명이 있었겠는가. 돌아갈 길이 없었다. 덫에 걸리고 말았다. 좀 더 쉬운 삶을 추구한 결과 더 어렵게 되어버린 셈이었고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 중 상당수는 돈을 많이 벌어 35세에 은퇴해서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유수 회사에 들어가 힘들게 일한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거액의 주택 융자, 학교에 다니는 자녀, 적어도 2대의 차가 있어야 하는 교회의 집, 정말 좋은 와인과 멋진 해외 휴가가 없다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들이 뭘 어떻게 할까? 불이 채소나 캐는 삶으로 돌아갈까? 이들은 노력을 배가해서 뇌 같은 노동을 계속한다. 역사의 몇 안 되는 철칙 가운데 하나는 사치품은 필수품이 되고 새로운 의무를 낳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사치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는 의존하기 시작한다. 마침내는 그것 없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우리 시대의 친숙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지난 몇십 년간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는 기계를 무수히 발명했다. 세탁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전화, 휴대전화, 컴퓨터, 이메일. 이들 기계는 삶을 더 여유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과거에 편지를 쓰고 주소를 적고 봉투에 우표를 붙이고 우편함에 가져가는데 몇 날, 몇 주가 걸렸다. 답장을 받는 데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개월이 걸렸다. 요즘 나는 이메일을 휘갈겨 쓰고 지구 반대편으로 전송한 다음 몇 분 후에 답장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모든 수고와 시간을 절약했다. 하지만 내가 좀 더 느긋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슬프게도 그렇지 못하다. 종이 우편물 시대에 편지를 쓸 때에는 대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다. 머릿속에 처음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 그리고 역시 그렇게 심사숙고한 답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주고받는 편지가 한 달에 몇 통 되지 않았으며 당장 답장을 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도 않았다. 오늘날 나는 매일 10통이 넘는 메일을 받고 상대방은 모두 즉각적인 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시간을 절약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인생이 돌아가는 속도를 과거보다 10배 빠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는 불안과 걱정이 넘쳐난다.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를 거부하는 신기술 반대론자들도 드문드문 있기는 하다. 마치 수천 년 전 농경을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사치품 함정을 비켜갔던 일부 인간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농업혁명은 해당 지역의 모든 무리 동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중동이나 중미 어느 지역에서든 일단 한 무리가 정착해서 경작을 시작하면 농업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농경이 급속한 인구 성장의 조건을 만들어준 덕분에 농부들은 순수한 머릿수의 힘만으로 언제나 수렵채집인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수렵채집인들은 자신들의 사냥터를 들판과 목초지로 내주고 도망치거나 스스로 쟁기를 잡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어느 쪽이든 과거의 삶의 방식은 끝난 것이었다. 사치품의 함정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다. 인류가 좀 더 편한 생활을 추구한 결과 막강한 변화의 힘이 생겼고 이것이 아무도 예상하거나 희망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일부러 농업혁명을 구사하거나 인간을 곡물 재배에 의존하게 만들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배를 좀 채우고 약간의 안전을 얻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은 일련의 사소한 결정이 거듭해서 쌓여 고대 수렵 채집인들이 파는 듯한 태양 아래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성한 개입. 위의 설명에 따르면 농업혁명은 오산이다. 이것은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다. 역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바보 같은 오산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전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피엔스에게 다른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보통 역사적 발전의 원인을 차가운 경제적, 인구학적 요인에 돌리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의 이성적이고 수학적인 방식과도 잘 맞는다. 현대사의 경우 학자들은 이데올로기나 문화 같은 비물질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록된 증거가 있으니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식량 부족이나 인구의 증가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문서와 편지와 비망록이 있다. 하지만 나투프 문화가 남긴 문서는 없기 때문에 고대를 다룰 때는 물질주의 학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마련이다. 문자 발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동기가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신앙이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드문 경우
진상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아내는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1995년 고고학자들은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페 지역 유적지를 파내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지층에서는 정착지, 주거, 일상활동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몇진 조각이 새겨진 기둥을 갖춘 기념물이 발견되었다. 개별 돌기둥의 무게는 최대 7톤이었고 높이는 5m에 달했다. 그 인근의 채석장에서 학자들은 끌로 반쯤 깎다가 만 무게 50톤의 기둥을 발견했다. 모두 합쳐서 10개 이상의 기념비 구조물이 드러났는데 가장 큰 것의 폭은 30m에 육박했다. 고고학자들은 세계에 도처에 있는 이런 기념비적 구조물과 친숙하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스톤헨지다. 하지만 이것은 괴베클리 테베를 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스톤헨지는 기원전 2500년의 발달된 농경사회 사람들이 건설한 것이다. 이에 비해 괴베클리 테페의 구조물들은 연대가 기원전 9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바 이 구조물은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발견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이 구조물의 오랜 연대와 이를 세운 시기가 농경사회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고대 수렵 채집인의 능력과 문화적 복합성은 우리가 이전에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다. 수렵체전 사회 사람들은 왜 이런 구조물을 세웠을까? 뚜렷한 실용적 목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매머드 도살장도 아니고 비를 걷거나 사자를 피해서 숨은 장소도 아니었다. 뭔가 미스터리한 문화적 이유에서 세워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고학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수렵 채집인들은 거기에 막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괴베클리 테페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 무리와 부족에 속한 수천 명의 수렵 채집인을 오랫동안 협력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런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 괴베클리 테페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을 지니고 있다. 유전학자들은 작물화한 밀의 기원을 오랫동안 추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견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작물화된 밀의 변종 중 하나인 외앙밀, 작은 이삭의 밀이 하나씩 달린다. 괴베클리 테페에서 30km 떨어진 카라사다그 언덕이 발상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괴베클리 테페라는 문화적 중심지는 인류에 의한 밀의 작물화, 밀에 의한 인간 기들들이기와 어떻게든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념물을 건설하고 이용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식량이 필요했다. 어쩌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집약적인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정상적인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 규전에 우리는 개척자들이 처음에 마을을 세우고 이것이 번영하면 그 중앙에 사원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은 괴베클리 테페가 시사하는 바는 그 반대다. 먼저 사원이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혁명의 희생자들. 인간과 곡물 간의 파우스트적 거래가 우리 종의 유일한 거래는 아니었다. 양, 염소, 돼지, 닭과 관련해 또 하나의 타협이 이루어졌다. 야생양을 뒤쫓아 유랑하던 무리는 자신들이 잡아 먹는 양 집단의 구성을 점차 변화시켰다. 이 과정은 아마도 선별적 사냥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다 큰 양이나 늙고 병든 양만을 사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다. 그 지역의 양떼가 장기적인 활력을 유지하도록 임신 가능한 암컷과 어린 것들은 잡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사자와 늑대, 라이벌 인간 무리를 내쫓아 양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을 테고, 그 다음 단계는 통제와 보호가 쉽도록 양떼를 좁은 골짜기에 몰아넣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요에 꼭 맞는 양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선택하기 시작했다. 가장 공격적인 양, 인간의 통제에 가장 크게 반항하는 양을 먼저 도살했다. 비쩍 마르고 호기심이 많은 암컷도 마찬가지였다. 호기심이 많아서 무리에서 멀리 떨어진 양을 양치기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양들은 더 살찌고 순하고 호기심이 줄어들었다. 그랬더니 짜잔, 메리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메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다녔다. 미국 동료인 메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네. 메리 had a little 랩에서 따온 편이다. 그게 아니라면 사냥꾼들이 양을 잡아 입양해서 키웠을 수도 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시기에 상아를 찍어서 궁핍한 시기에 잡아먹는 식으로 말이다. 어느 시기에 유달리 그렇게 키우는 양의 수가 많아졌다. 그중 일부는 성숙기에 이르러 새끼를 베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가장 공격적이고 통제가 어려운 양을 제일 먼저 도축했다. 가장 순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양은 오래오래 살면서 번식하도록 허락했다. 그 결과 가축화되고 순정적인 한때의 양이 생겼다. 이렇게 가축화된 양, 닭, 당나귀 등 식량, 고기, 우유, 달걀, 원자재, 가죽, 양모, 근력을 공급했다. 이제껏 인간의 힘으로 해오던 수송, 생기질, 곡식받기 등을 동물에게 넘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대부분의 농경사회에서 사람들은 식물 재배에 주력했고 동물을 키우는 것은 2차적 활동이었다.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동물 착취에 기반한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등장했다. 바로 목축민 부족이었다. 인류가 세상에 퍼지면서 이들이 가축화한 동물도 함께 퍼졌다. 1만 년 전에는 몇백만 마리 되지 않은 양, 소, 염소, 돼지, 닭이 앞으로 아시아의 몇 되지 않는 좁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반면 오늘날 세계에는 10억 마리의 양, 10억 마리의 돼지, 10억 마리 이상의 소, 250억 마리 이상의 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은 도처에 퍼져 있다. 가축화된 닭은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가금류다. 지구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대형 포유류를 순서대로 꼽으면 사람이 첫째이고 2, 3, 4위가 가축화된 소, 돼지, 양이다. 불행하게도 진화적 관점은 성공의 척도로서는 불완전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생존과 번식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할 뿐 개체의 고통이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가축이 된 닭이나 소는 아마도 진화적 성공의 사례이겠지만은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인 것도 사실이다. 동물의 가축화는 일련의 야만적 관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관행은 수백, 수천 년이 흐르면서 더욱 잔인해졌다. 야생 닭의 자연 수명은 7년에서 12년이고 소는 20년에서 25년이다. 대부분의 야생 닭과 소는 그 이전에 죽었지만 상당히 오래 살 가능성도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축화된 닭과 소는 몇 주 내지 몇 개월 만에 도살당한다. 그것이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도살 영역이기 때문이다. 생후 3개월이면 몸무게가 최대가 되는 수탉을 3년씩 먹여 살릴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산란용 닭, 젖소, 짐을 끄는 동물은 오래 살도록 놔두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동물은 자신의 욕망 및 충동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 방식에 복종해야 한다. 가령 황소는 채찍을 휘두르는 유인원이 메어진 멍에를 쓰고 수레나 쟁기를 끄는 것보다는 널따란 초원에서 다른 황소 및 암소와 어슬렁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다.
황소와 말, 당나귀와 낙타를 순종적인 진끌이 동물로 바꾸려면 이들의 자연적 본능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하고 공격성과 성적 특질을 억누르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아야 했다. 농부들은 동물을 울타리 안에 가두고 마구와 굴레를 채우고 채찍과 소머리 막대로 훈련시키고 신체 일부를 자르는 기술을 발달시켰다. 길들이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수컷의 거세가 포함된다. 그러면 수컷의 공격성이 억제되고 인간이 해당 동물 무리의 번식을 선별적으로 조절하기 좋다. 누기니의 수많은 부족 사회에서 부를 가늠하는 전통적 기준은 보유한 돼지의 숫자였다. 북부 누기니 사람들은 돼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돼지 코에서 큼지막한 살덩이를 잘라낸다. 그러면 돼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심각한 통증을 느낀다. 돼지는 냄새를 맡지 못하면 먹을거리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길조차 찾지 못하므로 그렇게 절단된 녀석은 인간 주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누기니의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의 눈을 파내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관행이다. 낙농산업은 동물을 자기들 뜻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염소, 암소, 양은 새끼를 낳은 다음에야 그리고 새끼가 젖을 빠는 동안만 젖을 생산한다. 그러니 동물 젖을 계속 얻으려면 젖을 빨 새끼가 있어야 하고 이들 새끼가 젖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상 가장 널리 쓰인 방법은 출산 직후 새끼를 도살하고 어미의 젖을 가능한 오래 짜낸 뒤 다시 임신시키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 오늘날의 수많은 낙농 농가에서 젖소는 약 5년을 산 뒤 도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5년 동안 젖소는 거의 항상 임신 중이며 출산한 지 60일에서 120일 내에 또다시 수태한다. 우유의 최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송아지는 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미에게서 떼어내진다. 암송아지라면 다음 세대의 젖소로 길러지고 숫송아지는 육류산업에 넘겨진다. 또 다른 방법은 새끼들을 어미 가까운 곳에 두면서 젖을 너무 많이 빨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책략이 사용된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새끼가 젖을 빨게 두었다가 젖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미에게서 떼어내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미와 새끼 양쪽의 저항을 부른다. 일부 양치기 부족은 새끼를 도살하고 살코기를 먹은 다음 새끼의 가죽에 속을 채워 박제하는 관습이 있었다. 박제된 새끼를 어미에게 들이밀어 우유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수단의 누에르족, 수단 남부 나일강 변에서 목축을 주로 하는 부족. 친숙하고 생색한 냄새가 나도록 어미 소변을 박제 송아지에게 묻히기까지 했다. 이 부족의 또 다른 기법은 송아지 입가에 가시로 만든 띠를 두르는 것인데 가시에 찔린 어미는 새끼가 젖을 빠는 것을 막게 된다. 사라 사막에서 낙타를 키우는 뚜아레그 족은 새끼의 코에 구멍을 내거나 코 일부를 잘라내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새끼가 코가 아파서 젖을 많이 먹지 못하게 된다. 모든 농경 사회가 이처럼 키우는 가축에게 잔인했던 것은 아니다. 가축이 된 일부 동물의 삶은 매우 안락하였다. 털을 얻기 위한 양, 애완용 개와 고양이, 군마, 경주마는 편안한 삶을 누리는 일이 많았다. 노마의 칼리굴라 황제는 총에 하던 말 이키타투스에게 집중 관직을 내리려고 했다고도 전한다. 역사를 통틀어 양치기와 농부는 자신의 동물에게 애정을 보였으며 매우 잘 돌보았다. 마치 많은 노예 소유주가 자신의 노예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많은 왕과 예언자가 스스로를 목 자르라고 부르며 자신이나 신의 백성을
돌보는 것을 양치기가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것에 비유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양치기가 아닌 양떼 입장에서 보자면 대다수의 가축화된 동물에게 농업혁명은 끔찍한 재앙이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들의 진화적 성공은 무의미하다. 아마도 좁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을 찌우다가 육즙이 흐르는 스테이크가 되어 짧은 삶을 마감하는 송아지보다는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야생 코뿔소가 더 만족해야 할 것이다. 만족한 코뿔소는 자신이 자기 종족의 마지막 개체라는데 아무 불만이 없다. 송아지의 종이 수적으로 성공한 것은 개별 개체들이 겪는 고통에 그다지 위안이 되지 못한다.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이다. 우리가 밀이나 옥수수 같은 식물의 이야기를 조사할 때는 순수한 진화적 관점이 타당할지 모른다. 하지만 소와 양, 사피엔스처럼 각자 복잡한 기분과 감정을 지닌 동물의 경우 진화적 성공이라는 것이 개체의 경험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 종이 집단적으로 힘을 키우고 외견상 성공을 구가한 것이 개개인의 큰 고통과 나란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될 것이다. 농업혁명 최대 사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